군 가산점 저희도 뭐 호봉제 문제로 좀 시끄럽긴 했는데요. 저희 것하고는 완전히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군 가산점 관련돼서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헌 판결은 그게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많이 주거나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됐던 건데 자기는 다른 방법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했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 정도로 좀 혜택을 받고 그것이 공직을 취직할 때 약간의 5% 이런 게 아니라도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요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당시 현역은 5%, 보충력은 3%였는데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 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99년 12월에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지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 제도에다가 자동 가산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러면 99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난 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무작정 가산점 얘기를 꺼낸 겁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군 복무를 한 경우에 공기업에서 그 호봉만큼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공기업의 경우에는 80%가 넘게 호봉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화하자는 즉 남은 10몇 %의 공기업에게 적용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가산점을 주어서 모든 군대를 나온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하자라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최저임금 이야기. 지난번 이준석 후보가 1차 토론 때 나왔던 거의 유일한 공약이라고 저희가 좀 비판했던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체로 단어 그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요. 사실관계를 저희가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캐나다가 2002년부터 내국인 기피 직종이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의 노동력 수급을 위해서 임시 근로자 제도, 이게 TFWP인 겁니다. 이걸 도입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에 비해서 최대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낮은 인건비로 인해서 캐나다 내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이 고조가 됐습니다. 자, 2013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15% 낮게 주는 것을 2002년에 도입했다가 2013년에 없애버린 겁니다. 이미 없어진 제도를 가지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폐지된 제도를 들고 나와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또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야, 10년 전에 이미 내국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시 돌려 세웠던 정책을 가져와서 캐나다가 해본 적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은영님이었나요? 이재명 후보 침착하게 잘하셨다는 말씀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굉장히 그 반응도 좋았고 사람들이 좀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좋은 점수를 줬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너무나 속이 시원했다. 성민지지님 말씀도 좀 들었고요. 저스티스47님 오늘 이재명 대표님 완전 잘하셨어요. 저도 좀 동의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잘하셔서 보시는 분들 되게 편안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 팩트체크 발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이 재난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해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폄훼를 일단 했고요. 전국의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놓고 운동권 마피아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받아 흥청망청하다 결국 사법 처리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에너지 전환은 2017년 대선 당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바 있고요. 2013년에 원전 부품 비리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으로 큰 충격을 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고, 2012년 2월에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영향을 미쳐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했다는 점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리하라님, 똑똑한 이재명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 팩트체크 또 한번 보도록 하죠. ESS라고 하면 전기 저장 장치, 커다란 대용량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ESS 자체가 화재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별로 혐오 시설 또는 기피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는데, 화재 사고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마다 ESS 장치를 두고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데요. 화재가 한번 크게 났던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자주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났던 것이 뉴스가 된 적은 있지만, 자주 난다면 매일같이 뉴스에 나와야겠지만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ESS 장치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혐오 시설로 규정해서 ESS를 써야 되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완전히 혐오 시설로 좀 오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좀 경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제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ESS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충전하는 걸 제한하는 기준도 이미 두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화재 위험도 낮고 저렴한 LFP 배터리가 개발이 돼서 국내에도 개발을 완료해서 양산 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중국 소식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중국은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고밀도로 해도 절대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국가 기준을 마련했고, 거기에 맞춰서 CATL, 중국의 큰 배터리 회사죠,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유리, 모래 이런 원재료가 되는 규소를 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는 기술들을 만들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기술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표준점을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최신 글로벌 사례들에 대한 수집이 좀 이준석 후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가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전기의 기저에너지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전이 기저에너지죠. 지금 저 30%를 원전을 바닥에 깔아놓고 더 필요할 때 그 위에다가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화력발전 등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거라서 원자력이 기저발전인 것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까지 태양광 발전을 기저발전으로 삼을 것처럼 표현하지만, 저희는 지금 원자력을 당장 없애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80년 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원전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하되, 그 외의 부분 화력발전 등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풍력이나 태양광 등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 하나도 아직 마련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